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2,300선 진입에 실패하면서 2,29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IT 대표주들 부진한 모습 나타냈고요. 특히나 기관이 1,7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일부 제한했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짙었는데요. 건설, 비금속 광물, 보험 등의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남북 경협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또 현대그룹이 방북 동의서를 받으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대그룹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였고요. 남광토건, 경농 등 대북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로 76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등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부진했는데요. 반면에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굴삭기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진성 TC, 동일금속 등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정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해서는 좀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근데 이틀 상승으로 그치면서 오늘 시장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거래소는 약보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는 정도였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0.54% 다시 하락을 하면서 770선이 재차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평가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다시 뭐 시장이 전저점을 파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우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밀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하락은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좀 건강한 이런 이제 뭐랄까요 단기 상승 뒤에 약간의 휴식. 물론 지금 코스닥이 쉴 양심이 있으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단기 상승 뒤에 약간의 휴식기를 거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이게 장중에 오늘 1% 넘게 밀렸어요. 이제 코스닥 오늘 분봉 차트 그 일봉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1.3%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하락폭에서 절반 이상 뭐 하락폭의 한 3분의 2 정도는 어쨌든 메꾸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장 초반에 오전장에 쭉 밀려내려왔던 부분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낙폭은 0.5% 정도 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 마감을 한 것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 그리고 오늘 장중 저점을 기록했던 이 자리가요. 이거 분봉으로 한번 좀 확대를 시켜서 볼까요, 한번? 네, 이거를 좀 오늘 장중에 기록했던 저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오전장에 한참 밀렸던 이 자리였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요. 금요일에 아래 꼬리를 달았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오늘 추가로 이탈하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 저점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끝났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 지지력을 보여준 것이 첫 번째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심을 해서요. 지난주에도 사실 뭐 같이 산 날도 있긴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둘이 합쳐서요. 순매도한 물량이 1,3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언제랑 똑같냐면 지난주 월요일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난주 그 월요일이 언제냐면요. 이때입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원래 한 주 시작하면은 다들 들뜨시죠. 이젠 들 빠지겠지. 이젠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보셨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코스닥이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4.38% 빠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4.38% 코스닥이 밀렸는데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판 물량이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1,300억 원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1,3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때처럼 4% 이상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대기 매수세가 실종됐다라는 부분들, 즉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많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막아줄 만한 방파제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에 지난주 목금 이틀간에 거친 반등도 받고 그리고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곁들여지면서 같은 양의 똑같은 파도가 밀려왔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 오늘은 그 피해가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비록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지수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더더욱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식에 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이 아니지. 이 코너 시작하고 나서 이번 달 계속해서 이 IT 관련주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말씀까지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증시는 단기 상승 뒤 휴식기를 갖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도 무방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픈베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업체인 중국 텐센트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또 게임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오픈베이스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앞서서 이슈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슈가 상당 부분 갖춰진 이슈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들고 즉 바꿔 말하면 적극적인 매수세가 몰려들지 않는다면 주가는 절대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은 오픈베이스 뭐 제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 오늘 뭐 검색식에 포착이 돼서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단기 급등 수익을 노릴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바닥을 두 번째 그리면서 두 번째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즉 3월 이후부터 이 오픈베이스라는 종목 중간에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정확하게 이 박스로 진행됐던 하락장이 하락세가 끝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7월 초에 단기 바닥을 한 차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바닥에서는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은 좀 더 빠질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다가 다시 눌려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다가 하락세가 다시 멈춘 자리가 정확하게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하락세를 멈췄는데 이 두 개의 바닥을 동시에 그렸던 자리 이것이 이제 쌍바닥 두 번째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자리는 일단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검은 색깔로 쭉 이어진 선을 갖다가 쭉 이어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이제 2016년도에 밑바닥에서부터 즉 1,000원권에서 주가가 5,000원대까지 약 5배 정도의 상승 파동을 보였던 그때 이 급등이 시작했던 자리가 정확하게 딱 지금 자리라는 거. 즉 이 과거의 추세를 쭉 지켜봤을 때 이렇게 저항선이나 지지선이나 이렇게 엮여서 바뀌어간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쌍바닥을 그리니까 이 두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어떤 맥점이 동시에 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단기 급등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상승장, 즉 시장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위로 솟구쳐서 올라가기만 해버리면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급등하는 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6월, 7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지금 시장에 셀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종목들이 어떤 외부 충격 요인에 의해서 급락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과거의 어떤 의미 있는 자리까지 떨어진 이후에 지금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오픈베이스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어떤 맥점 자리와 더불어서 앞서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텐센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재료가 될 만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종목은 틀림없이 반드시 급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종목 이 조건 검색식에 포착된 이 오픈 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검색식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조정기 사실 많은 수익들 큰 수익 필요로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방송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OLED 마스크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사실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뭐 IT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7월로 넘어오면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분명히 상반기와 그리고 즉 7월 이전과 그리고 7월 이후에 이 명확하게 달라진 시장 흐름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뒷받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불필요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힘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6월 말부터 해서 뭐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안겨드렸던 DST 로봇처럼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사실 지난달에 그 중국에서요. 그 이제 물량 밀어내기 이 얘기가 나온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힘스가 올라가는 지금 오늘 장중에 9%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벌써요. 상승 시작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상승 파동입니다. 즉 첫 번째 밑바닥에서 일단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던 이후에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신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1차, 2차 상승 파동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이제 세 번째 3차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 이 초입 국면에서 오늘도 두 번째 양봉이 떴을 때 장중 9%까지 상승이 되는 이런 나오는 자리를 이 검색식에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포착을 해줬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벌써 올라온 자리를 뭐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이 종목이 11,000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000원이니까 벌써 바닥에서 약 7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7월에 계속해서 이 시장 종목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아래로만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힘스 같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됐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70% 가까운 주가 급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IT 얘기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멀쩡하고 잘 벌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평가, 주가의 추가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상반기 내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조금만 그냥 관심을 정말 아주 약간의 관심만 가지게 돼도 정말 좋은 종목을 잡기에 너무나도 수월한 장이 IT 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이 되면서 3차 상승 파동을 다시 한번 잡아냈다는 거 잘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종목은 정말 좋고 힘스보다도 더 뭐 실적 좋고요. 그리고 주가 저평가된 거 아직까지 시장에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심 갖고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쉽고 편안한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이라고 다시 한번 이 힘스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상승 파동을 나타낸 힘스까지 또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엠코레셋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호조 소식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말 이 종목도 최근에 상장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실적이란 영향이 제일 큰데요. 아까 제가 상반기와 그리고 하반기 때는 시장에 돌아가는 급등하는 종목들의 구조 자체가 180도 달라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좀 인기가 많았던 주가 잘 올랐던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 이 전반, 그러니까 초창기 1분기 때는 제약바이오가 정말 기가 막힌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2분기로 넘어가고 나서는 남북경유주가 올랐는데 공통적으로 그 상승 추세가 장기간 지속이 되지는 못하고 한 2달 정도 반짝 급등을 보인 이후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뭐 여기 넘어오기 전에 이전에 종목 상담 프로그램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 남북경유주 때문에 종목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와 남북경협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뭐 IT라든가 이런 엠코르셋 같은 이런 종목들의 어떤 명백한 차이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만 가지고 급등을 했느냐 아니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숫자로서 즉 실적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차례, 즉 제약바이오와 남북경협주에서 물론 큰 기회가 됐지만 저처럼 선취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큰 기회를 줬겠지만 뉴스라든가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점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 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자들이 막연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오늘 엠코르셋처럼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 뭐가 좋아질 것이 당장 뭐 다음 그리고 다다음 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호재가 아니면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엠코르셋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차트를 봐도 사실 별 의미도 없어요. 캔들이 뭐 일본 캔들이 꼴랑 6개밖에 없으니까 뭐 화면 잘못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모가라고 하는 것이 기대감이 좀 과하게 들어가서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좀 잠깐 반짝 올라가다가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엠코르셋이 오늘 오른 이유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까지 뭐 전부 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상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실적이 좋아? 아 그래? 매수. 이렇게 단기 매수세가 몰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자, 아까 제가 엠코르셋 하기 전에 두 번째 이 포착주로서 제가 힘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이 IT 업종이 지금 실적은 상반기 내내 좋았지만 계속해서 찬밥 취급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엠코르셋처럼 이렇게 실적이라는 어떤 단기 키워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엠코르셋이 뭐 종가로도 22% 장중 한때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일 만큼 실적 개선, 영업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와 다르게 하반기 때는 실적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뭐 이따가 강의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또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텐데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에 접근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엠코르셋처럼 뭐 20% 넘는 단기 급등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연관된 종목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잠시 후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코르셋까지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살펴봤고요. 더 많은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그 IT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나스닥이 폭락했는데 무슨 IT 같은 소리냐. 기술주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 다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의 IT 업종에는 그 어느 때도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어떤 수익의 기회, 대목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 즉 미국에 있는 기술주가 급락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IT 업종에는 그 어떤 때도 볼 수 없었던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를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IT 대목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IT주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로 시작합니다.
네, 잠시 전에 예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시크릿노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한국 IT에 대목이 오고 있다. 즉 최근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 다른 업종에서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없었던 큰 기회가 다시 한번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관심들이 많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전날 미국 증시 어떻게 됐지부터 살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 나스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술주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뭐 결국 나스닥을 벤치매킹해서 만든 거죠. 뭐 IT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주축이 되어 있는 지수가 바로 이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이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는 약 1% 정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1.4% 넘게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기술주에 대한 논란,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게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얘기를 제가 점차 드리면서 왜 우리나라 시장에는 IT가 더 큰 기회가 되는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당장 내일 아침에 매수를 해서 남아있는 하반기 급등 수익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먼저 좀 잠깐 볼게요. 그동안에 우리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다, 뭐 미국 금리 인상이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같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고 계신 게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보니까 차트가 쭉 지금 12월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박스 쳐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 박스. 이게 뭐냐면은 6월, 그리고 7월입니다. 자, 7월 동안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지수? 계속 아래로만 갔습니다. 6월 그리고 7월 두 차례 두 달 연속으로 시장이 좀 크게 두드러 맞으면서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면 요 언저리까지는 빠져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계속해서 급락에 폭락을 거듭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우리랑 다르게 정말 야속할 정도로 7월에 빠진 우리나라 증시와는 전혀 다르게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 랠리, 즉 나스닥이란 지수가 생겨난 이후에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달려왔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8,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8,000포인트 돌파를 딱 정말 1%만 올라가면은 8,000포인트 넘어가는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날부터 이 기술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거품,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신고가 랠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끝나버리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뭐 그게 알게 뭡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든 말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만 벌면 돼요. 나스닥이 어차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똑같이 만약에 나스닥이 앞으로 빠지면 우리 빠지냐 뭐 이거가 걱정될 거였으면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올라갔어야 되죠. 근데 7월 한 달 동안에는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가는 동안 우리 코스닥 지수는 연저점 랠리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오르고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이 해석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나스닥의 급락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술주라고 하면 4개 회사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 미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어떤 이 단어로서 그 FA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FANG라는 이 FANG이라는 글자를 써서 이것이 어떤 미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냐면은 그 앞글자를 다 딴 건데 그 페이스북의 F와 아마존 그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자, 아마존닷컴. 자,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뭐 SNS 업체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역시 저거는 이제 그 컨텐츠 관련 기업이죠. 그리고 구글까지 해서 포털 사이트 구글까지 해서 이 4개 회사의 앞글자 F, 아마존의 A,
넷플릭스의 N과 구글의 G를 따서 이 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어떤 첨단 산업을 대표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 FA 이제 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지난주 목요일에요. 이 목요일에 처음으로 나스닥이 정말 오랜만에 1%는 넘는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 때도 이렇게 좀 무더기로 폭락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무역 전쟁이 결국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이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았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 충격을 준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이었고 그리고 이제 첫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루 만에 19%가 급락을 하면서 시총이 100조 원 넘게 날아갔죠. 그리고 금요일에 역시 인텔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요,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인텔과 관련해서는요, 자, 실적은 분명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주가가 왜 폭락을 하나? 인텔도 한 9% 정도가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인텔이 무슨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도 아니고요. 인텔이라는 기업이 하루에 9%가 빠진 것은 삼성전자가 하루에 9% 빠진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좀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자, 인텔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폭락을 하면서 이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니까 그럼 뭐 때문에 빠졌나 하고 다른 이유를 막 이것저것 찾습니다. 새로운 신공정에 들어가는 10나노이 들어가는 게 지연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두 번째 기사 제목 같은 것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인텔이 줄지어서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술주가 신뢰를 잃어간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이런 거 달렸다. 이런 얘기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IT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럼 우리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결국 그거죠.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우려감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가뜩이나 상반기 내내 시장에서 IT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이러면은 좀 소외되는 국면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딱 한마디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결론을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오히려 미국의 IT 즉 미국의 기술주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우리에게는요, 이제까지 잃었던 기회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히 그냥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이 6월에 시장 빠질 때 무슨 얘기 많이 했습니까? 투자자가 짐을 사서 외국인이 나간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 환율은 올라가고 금리는 미국이 더 높아지고 이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식시장의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들 6월 내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저렇게 미국 IT가 폭락한다는 얘기는 누가 막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판 돈이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미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른 업종을 찾아가는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똑같은 IT 관련주를 매매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닌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쪽으로 그 자금이 넘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 즉 특정 섹터를 공략하는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IT를 갖다가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IT를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하나는 제가 일례를 예시로 든 것뿐이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미국의 이 기술주가 급락을 한 것이 우리나라 이 IT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페이스북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고평가됐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저기 처음에 보시면은 저때 당시 주가가 한 주에 약 $80 정도, $85 정도 하는 주가가 거의 170 이렇게까지 정확히 170이 22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주가가 3배가 올라갔는데 이 페이스북 주가가 약 3년 정도 되는 사이에 주가가 2배, 3배가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동안에 페이스북이 절대로 저평가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쭉 올라오다가 결국 그런 충격파가 위에서 한 방에 터진 겁니다. 고평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급락했다가 이때가 좀 심했었죠. 이때가 올해 초에도 한번 고평가 논란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그것이 바로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번에 한번 세게 맞았습니다. 자, 하루 만에 주가가 하루 만에 19%. 이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수백조에 달하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하루 만에 19%가 빠지니까 이날 단 하루 만에 빠져나간 이 시가총액이 133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즉, 이 전 세계에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손실, 이날 하루 본 손실을 다 합치면 133조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의 한 2배 되네요. 날아간 시가총액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자 고평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거품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거듭했던 이런 종목이 하루 만에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뭐 한간에선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 감독했던 그 알렉스 퍼거슨 그 축구 감독이 그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그 유명한 그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요. 페이스북 주주분들이 보면은 그 화나겠지만 우리나라는 없겠죠, 설마. 자, 페이스북이 목요일에 19%가 빠지고 금요일에는 그 트위터. 자, 트위터 뭐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트위터라는 종목도 이것도 SNS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트위터가 20%가 빠졌어요. 이렇게 SNS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 또 SNS는 뭐 인생의 낭비라는 이런 얘기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이것이 워낙에 또 큰 악재고 충격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떤 다른 IT라든가 어떤 기술주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여기 뭐 급락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고평가 논란이 불거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고평가. 자, 고평가. 특정 기업이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건 이거죠. 원래 한 요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훨씬 더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은 직장인인데 얘가 하는 일을 보면은 월 연봉을 한 4천만 원 정도만 받으면 돼요. 얘가 내고 있는 업무의 성과라든가 뭐 성실성이라든가 뭐 회사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니까 요 놈은 연봉을 한 4천만 원 정도 주면은 적당하겠다라는 그 직원이 실제로 만약에 연봉을 1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회사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의 연봉은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미국의 IT 관련주들이 지금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들에 좀 시달려 왔었는데요. 자, 고평가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 때 직원의 업무 능력이라는 거를 예로 들었는데 그거 되게 애매합니다, 실은. 근데 주식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좌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회사가 벌고 있는 돈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1년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 회사의 어떤 적당한 가치.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 그 적정 값어치 뽑는 법은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서는 흔히 저 위에 PER이라고 하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이 기업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를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뭐 이렇게 주가를 갖다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저게 무슨 뭐 10.3이면 그럼 높은가요? 30이면은 그러면 고평가인가요? 그거 되게 헷갈려요. 그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여러분들 그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보면은 저렇게 공식 나와 있는데 저 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걸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투자 회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1년에 이 회사가 순이익을 1,000억씩 벌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A라는 회사 조금 전에 제가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다 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5천억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1년에 순이익이 1,000억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는데 들어가는 5천억이라는 돈을 1년마다 1,000억씩 내가 순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5년이면
내가 그 회사를 인수하는데, 즉 그 회사 주식을 다 사는데 들어간 돈은 5년이면 본전 회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5라는 숫자가 바로 PER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만약에 PER이 30이다. 그러면 뭡니까? 30년 걸린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앞에 A라는 회사는 5년이면 본전을 찾는데 뒤에서 30년 걸리면 당연히 제정신을 가진 투자자라면 30년 걸리는 회사가 아니라 5년이면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업에 매수를 하겠죠. 바로 이것이 PER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PER, 즉 PER,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즉 투자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종목의 그 기업의 투자 매력도는 올라간다. 이것만 기본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즉 PER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고, 그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PER은 숫자가 낮을수록 이 기업이 매력이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기준점을 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어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그러면 과연 그렇게 고평가 소리를 많이 들었어야 했나라고 제가 이 기업들 실적 쭉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회사 이름들입니다. 애플 다 아시죠? 애플이 지금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6배예요. 즉 만약에 돈이 있어갖고 애플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그냥 100%를 다 살 수 있다면 그 내가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그 돈을 순이익으로서 내가 배당으로 되찾는데 16배니까 몇 년? 16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비슷한 관점으로 계속 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3년 걸립니다. 본전 찾는데, 투자금 회수하는데 13년 걸려요. 적어도 다 10년 넘게 걸린다는 거죠. 이번에 논란이 된 페이스북, 주가가 고점에서 20% 빠졌습니다. 지금 20% 빠져서 폭락을 해서 26배. 그래도 26년 걸립니다. 즉 기존에는 30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하면 됩니다. 똑같이 30년 걸리니까, 그죠? 지금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잘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좀 이따가 또 우리나라 회사도 말씀드릴 거예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그래픽카드 칩셋을 만드는 역시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31년 걸립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 이 회사 주식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 다 찾으려면은 31년 걸리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21년, 21배니까 21년 걸린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요, 이거는요, 우리 그 다우존스 그리고 이제 나스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을 말씀을 드린 건데, 보면 공통적으로 평균 한 20년은 좋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미국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평균적으로 한 10몇 년부터 13배, 16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 같은 경우에, 비싼 것 같은 경우에는 30배 이상까지도 굉장히 지금 고평가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는 우리나라 회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먼저 우리 그 반도체 기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이었죠? 올해 초였나?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물론 인텔은 비메모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라서 약간 그 둘이 분야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이런 공통적으로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각각 자기 쪽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회사죠. 인텔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즉 이 CPU 쪽 해당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세계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이 CPU 쪽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6배, 즉 6년이면요. 삼성 6년만 있으면 지금 버는 것만큼 쭉 번다고 가정했을 때, 딱 6년만 있으면 삼성전자는 저 회사 사는데 들어간 돈 지금 한 320조 되나요? 삼성전자는 6년, 딱 6년만 이 회사 배당금 가져가면 저 회사 주식 사는데 들어간 돈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인텔은 13년. 2배 차이가 나요. 즉 바꿔 말하면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비해서 2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2배 더 가치 있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약간 모순이 있죠. 아무래도. 아니, 반도체 매출은 삼성전자가 더 올라갔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단순하게 이 기업의 어떤 실적과 그리고 주가 수준 안에 어떤 관계만 놓고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주가가 지금보다
2배. 네. 주가는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주가가 2배가 올라가도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비교할 수 있는 동종업계 비교할 수 있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벌써 삼성전자보다 2배나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걸 갖다가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고 아까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거는 뭐 26배 막 이러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솔직히 2배가 올라도 아무도 뭐라고 태클을 걸지 못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메모리 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그럼 자, 글로벌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는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이 SK 하이닉스와 그 뒤를 따르는 3등, 네, 3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비교하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하이닉스보다도 기술도 약간 좀 아래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떨어지고 돈도 약간 덜 잘 벌어요. 근데 어때요? 근데 마이크론은 단지 미국이 뭐 어차피 반도체는 우리도 사실 미국하고 뺨칠 만큼 대등한 그런 사실 수준인데 마이크론은 지금 이 주가 수익 배율, 즉 PR이 12배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4배라는 거예요. 즉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3분의 1밖에 지금 값어치를 못 받고 있다는 거. 회사도 훨씬 크고 돈도 잘 버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도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3배가 올라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반도체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 메모리 쪽 1, 2위는 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반도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놓고 예를 들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1등하고 있는 나라에서 장비를 팔고 있는 그리고 1등하는 나라에서 부품 팔고 있는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팔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수많은 기업들 이런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지금보다 주가가 2배, 3배, 4배 올라도 되는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널려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면서 볼까요? 자,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영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장비업체 종목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6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무려 117%. 즉 바꿔 말하면 해마다 주가가 2배 이상씩 계속 5년 동안 계속 올라왔다는 겁니다. 고영은 지금 조정도 없이 주가 계속 오르면서 5년 동안 주가 6배 가까이 올라 있다는 거죠. 6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연평균 117% 올라간 이런 고영 같은 종목이나 또 이건 제가 다음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려서 수익을 실제로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자, 브이온텍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단기간 3주 만에 주가 80% 급등하면서 단기 상승 파동, 당시 파급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파급력이 한번 터지면 아이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실체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잠시 후 9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연평균 해마다 117%, 해마다 주가가 2배씩 계속 올랐던 이런 고영, 그리고 3주 만에 주가가 무려 80%나 급등한 브이온텍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평가 상태 기본입니다.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바닥에서부터 개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료까지 더해지는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호재를 삼관왕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고영과 브이온텍의 후속주로서 각각의 매력, 고영 끊임없이 해마다 2배씩 100% 이상 계속 올라갔죠. 브이온텍 3주 만에 80% 급등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뒤따를 이런 장비업체, 반도체 IT 관련주 제가 잠시 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고 하반기 바뀐 시장에서 IT로 확실하게 승부를 봐서 계좌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기로 하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의 IT 업종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조만간에 이어지는 방송은 어떤 종목 공개한다 하신다고요? 네, 뭐 IT는 사실 근데 좀 편견이 많은 게 뭐 재미없다, 안 간다, 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고영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장비주는 진짜 5년 동안 주가가 7배 가까이 585%가 올랐어요. 해마다 연평균 117%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제가 실제로 6월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수 추천을 드렸던 뭐 V원텍 같은 경우에도 3주 만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80%가 올라와서 IT도 터지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실적이 부각받는 지금 장세에서는 미국의 IT 자금이 오히려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급등한 V원텍이나 해마다 2배씩 올라간 고영처럼 터질 수 있는 종목, 3박자 매력을 도로 갖춘 종목을 잠시 후 9시에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